확실히 손품을 팔게 되면요. '이 가격이 맞나? 여기 이게 진짜 호재가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있고 '여기 매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인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손품이 발품보다 우선입니다. 예. 사전 조사를 안 하시죠? 현장에 갔다 와도 의문점이 또 계속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드디어 파트 6 임장, 여행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임장 전 손품, 경매 정보지를 꼼꼼히 살펴요. 네. 16강입니다. 앞에는 권리 분석에서 그 배당까지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렸죠.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그다음에 임장하는 시간은 조금 더 즐겁습니다. 수익이 나는 물건을 찾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장한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기분이 막 업됩니다. 저도 임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처음 가는 지역은 임장을 3번 이상을 꼬박 갔던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임장 동선도 다르게 하고 그 지역이 처음보다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는 요소가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매 물건하고도 친근하게 돼서 물건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빅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사전 조사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요. 요즘에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도 실거래가 조회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가격 조사가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미리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가게 되면 한 번의 임장으로도 어느 정도 입찰가를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전 조사 없이 임장을 가게 되면 약간 아리송하고 '이 가격이 맞나? 아니면 이 지역의 분위기가 이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장할 때 사전 조사, 손품을 미리 판다. 이게 기본으로 정보를 좀 알고 간다.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16강은 임장 전 손품 파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임장은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부동산 현장을 보러 가는 것을 임장 간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임장 간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뭐 이렇게 새로운 단어도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임장은 우리가 손품할 때는 컴퓨터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과 우리가 모니터로 보는 게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모니터로 조사를 해도 그 느낌이 오는데 아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임장은 현장의 상황과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임장에 가는 이유도 경매 물건의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매 물건의 입찰가 산정이 아니면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시간을 내서. 입찰가 산정 시에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입찰가 산정할 때 저희가 고려하는 요소가 수리비, 수리비는 현장을 봐야지 알 수 있는 수리비가 있고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으면 그냥 도배비라든가 아니면 전등 교체 약간 소소한 비용으로도 책정할 수가 있는데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비, 명도비도 측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명도비 그다음에 금매 가격 저희가 손품으로 파는 조사하고 현장에서 중개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매 가격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매 가격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전세 가격 그다음에 매물의 개수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 개수 이외에 올려놓지 않은 매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 말고 그 외에 매물들이 좀 더 많이 적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요즘에 소진이 돼서 매물이 없어지고 있는 중인지 매물의 증감도 현장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자가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그 수요가 있어야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다음에 곧바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의 분위기를 알러 가는 겁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체크해서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수요가 정말 없어서 정말 가격을 싸게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찰가 산정할 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손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현장 가서 확인한다. 현장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오면요. 매수 대기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오면 약간 가격이 공격적으로 가져요. 그런데 진짜 아무도 안 와. 물건이 너무 많아." 이런 소리를 현장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격을 접근하게 됩니다. 중개사님의 한마디가 솔직히 저희 마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밑바탕에 조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부분이 바람처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에 대한 분위기도 중개사님의 그런 입김도 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의 중개사님들은 그 지역 내의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좀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의 눈과 그리고 그 지역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 더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요소도 알 수 있고요. 아파트와 다세대 저희가 주택 경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다세대로 접근을 했다가 그다음에 아파트로 전향을 했는데 최근에 다세대가 좀 많이 힘듭니다. 허그에서 그 전세 가격에 보증보험 드는 가격을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역전세는 계속 일어났고 그리고 오히려 전세보다 월세화돼 가는 현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매 물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가는 약간의 중간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다세대에 대한 인식이 좀 좋지 않아서 다세대의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대체제인 다세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다세대라고 보시는데 사람들의 실소자층은 거의 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다세대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거래가 됩니다. 예, 실거주 아파트로 꼭 가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주택을 다세대를 못 사는 거는 가격 때문일 거예요. 물건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면 그건 또 거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다세대 두 개 다 인제 같이 접근을 하시고 그 대신에 아파트는 시세 조사가 좀 수월합니다. 비슷한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단지별로의 그런 가격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다세대는 개별성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한 동 한 동 면적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같은 빌라 내에서도 평형이 같다고 해도 구조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이 강한 다세대하고 보편적인 아파트를 똑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다세대를 하시는 분들이 시세 조사를 조금 많이 어려워합니다. 임장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 기준을 잘 정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드릴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금매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시세 파악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전세 가격은 최근에 공시 가격의 126%또 더 내린다고는 하지만 이 가격으로 전세 보증보험을 들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거의 다 공시 가격의 126%로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얼마를 업하면 매가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 오히려 시세 파악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금매 가격, 다세대는 전세 가격으로 접근하면 조금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경매 정보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경매로 진행된 물건의 사용과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경매 정보지를 꼼꼼히 살펴야 되겠죠. 왜냐?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로 진행된 물건의 사용과 상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그 말소기준 권리들 흐름을 보면은 이 소유자가 어떤 상황으로 힘든지에 대한 스토리도 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임차인까지 더해지게 되면 이분이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났는지, 매매에서 거주하다가 전세를 났는지,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압류 같은 게 걸렸는지, 막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짤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감정평가서도 같이 보시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임장을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그리고 명도에 대한 입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일단 경매 정보지로 이런 내용들을 유추한 다음에 현장에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임장을 가기 전에 현장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매 물건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 상태와 시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만 파악해도 입찰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만 정확하게 알아도 임장의 80%는 이미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저희가 임장 보고서를 쓴다라고 했는데 임장 보고서가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 보고서 작성으로 약간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전 입찰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입찰 보고서는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 개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 세 번째는 물건 현황, 네 번째는 시세 조사, 다섯 번째는 지역 조사, 여섯 번째는 종합 의견, 그리고 입찰가 산정,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유리하게 좀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입찰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데 이 입찰 보고서만 잘 정리를 해도 혹시라도 가격을 올리고 싶거나 내리고 싶거나 할 때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찰 보고서 6단계 한번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물건 개요입니다. 경매 정보지에 표시된 물건의 기본 정보를 적는 건데요. 거기에는 사건 번호, 입찰일자, 물건지 주소, 그다음에 감정가와 최저가, 건물의 대지 면적, 입찰 목적을 적는 거죠. 그건 어떻게 적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사건 번호하고 이제 물건 번호가 있는 경우는 물건 번호를 적습니다. 이 물건 번호는 가로치고 원래는 다 1번이 있는데 1번이 다 생략된 상태예요. 경매 사건 번호 자체에 채권자가 여러 개의 경매 물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채권을 갚기 위해서 1번의 아파트, 2번 아파트, 3번 아파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경매가 진행될 때 이 물건 번호라고 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번호를 적어주거든요. 여기 물건 번호가 있을 때만 적고 그렇지 않으면 안 적습니다. 입찰 일자, 그리고 물건지 주소, 감정가와 최저가, 그리고 최저가는 20% 저감이 되는 곳이 있고 30% 저감이 되는 곳이 있어서 보통 1회 유찰될 때에는 20%에서 30% 저감이 되겠죠. 대지 면적, 건물 면적.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용 면적을 알아야지만 조금 더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찰 목적은 실거주, 임대, 즉시 매도. 즉시 매도할 때는 수익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입찰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즉시 매도하는 사람들은 곧바로 매도할 거기 때문에 수익이 무조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놓은 후에 차후에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보다 미래의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실제 들어가서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물건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의 물건이지만 각각 세 가지 입장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략에 따라서는 실수요자가 낙찰될 것 같은 물건은 오히려 임대 목적이나 즉시 매도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도 폐차할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유리한지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 4단계, 저희가 앞에 권리 분석, 임차인 분석, 그다음에 배당까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검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경매 정보지를 본 다음에 1차적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먼저 보세요. 등기부 등본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하고 그다음에 다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2차로 확인한 다음에 정리하시게 되면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처음과 마지막에 재확인을 하자. 우리가 권리 분석 4단계는 등기부 등본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소멸하는지 확인하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인 분석이었는데 임차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대항력이었죠. 그래서 주인 말 앞에서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어떻게 받아가느냐예요.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이 작으니까 최우선 변제액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전세로 사는 분들은 보증금이 크다 보니까 소액 임차인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선 변제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4순위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 분석을 4단계로 진행을 할 거다. 네, 권리 분석 난에는 1차적으로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에서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소멸할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인수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임차인 분석에서는 세 가지 대항력,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기록해서 적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매각 물건 명세서 2차로 최종 확인하고 경매의 유의사항이 있는지 재검토합니다. 요 단계로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물건 현황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제 실수요자가 있는지 그리고 선호도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죠.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물건이라는 게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이 집이 선호도가 좋아서 물건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금방 계약을 할 것인지 이거를 좀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들이 원룸보다는 투룸, 투룸보다는 쓰리룸, 화장실이 한 개보다는 두 개. 아무래도 선호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전용 면적 15평에서 18평 사이에 있는 물건들이, 아파트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가 나오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15평만 돼도 방 3개, 화장실 2개가 나옵니다. 아파트는 전용 18평, 그리고 빌라는 전용 15평이면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최근에는 다 뽑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있는 물건은 아니겠죠. 조금 지어진 지 오래된 물건들은 방 3개, 화장실 하나죠. 예,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식에 따라 이 구성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물건 주변에는 초등학교가 있는지, 왜냐하면 어느 구성 세대든 간에 특히 물건이 저렴할수록 주변에 초등학교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장만하는 과정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된 다음에 아기를 낳아서 돈을 모아서 내 집 장만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장만하는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때 보통 자녀들이 있어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사이에 걸쳐 있을 수가 있어요. 수요는 물건 가격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들이 좋거든요. 수요가 어떤 부분들의 수요들, 가족 단위의 수요가 많은지,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지,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 물건이 잘 팔릴까? 이 부분을 확실해져야지만 입찰가 산정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가 좋아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배치도, 평면도, 현관 구조, 세대수, 난방 방식, 방향, 조망권, 일조권, 그리고 가구당 주차수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집에 자가용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보통은 주차를 하는데 1세대에 차량 한 대는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난이 좀 심해요. 실수요자들이 주차가 편한 곳이,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세대가 있는 그 지역에서도 주차가 편하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앞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거의 6년을 거주했었거든요. 근데 이사를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더 살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아, 이사를 왜 가세요? 아이들이 이제 커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차가 한 대가 더 생겼는데 여기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차 한 대까지는 가능했는데 차가 2대가 되니까 이제 도로에 주차하고 막 이러는데 요즘에 주차 그 위반 딱지를 많이 떼다 보니까 범칙금을 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과연 무엇이 있어야 편리하게 그 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구성을 하고 있어야 좋은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가 평면도를 먼저 보고 가면 좋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왜냐면 그 아파트에는 똑같은 구조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봐도 나머지 세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빌라는 평면도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현황도를 따로 돈을 주고 띄어야 되거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보는 게 좋아요. 감정평가서에 이 평면도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걸 참고하면 되고, 부동산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현황도를 띄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평면도를 보게 되면 몇 평인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선호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평면도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평면도상으로는 남향인지 동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그리고 방이 2개고 화장실이 하나인지 2개인지까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래된 구축일수록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요런 미닫이 문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없애고 턱도 없애고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래된 구축,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형 평형일수록 구조가 한번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물건이 구축일수록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축에 가깝다 그러면 굳이 현장을 가지 않아도 돼요. 수리비가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구축일수록 올수리된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달라지죠. 최근에 인테리어 비용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고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조인지, 그리고 방의 개수라든가 크기, 요런 것들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그렇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한데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다양해졌죠. 그래서 신축일수록 평면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야 된다. 오히려 구축이 되게 간단하다. 예. 이 내용들을 담아 가지고 물건 외부와 물건 내부 그리고 하자 조사 미납 관리비로 나눠서 하시는데요. 이 물건의 외부에는 이제 단지 배치도 해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하고 그다음에 입구하고 거리가 있느냐, 단지 배치도의 옆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도로를 따라서 혹시 유해 시설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단지 배치도를 구성으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선호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대단지일수록 이 배치도가 중요해요. 작은 그 단지 안에서도 5분 이상 막 걸어가야 되는 그런 동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를 보고서 선호도를 좀 조사를 하고 세대수가 1000 세대 이상이면 훨씬 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세대수도 확인하시고 난방 방식은 도시가스인지 아니면 지역 난방인지에 따라서 이 비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난방 방식도 체크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조망권이 탁 트여 있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선택될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근데 조망권이 있다고 갔는데 거기에서 보이는 것이 유해 시설이야. 왜 송전탑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산뷰 막 조망권인데 거기에 묘지가 있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실제로 조망권에서 보이는 부분이 어떤 조망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세대에 차량이 2대까지 가능한 곳들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단지 배치도를 보시게 되면 가리는 동이 있어요. 이 배치도만 봐도 일조권이 괜찮은지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간 간격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단지 배치도로 그 외부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 그 물건 내부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지 2개인지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그리고 현관 구조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엘베 있는지 그리고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남서향인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자 조사는 신축에 있는 누수가 많지 않죠. 하지만 구축으로 갈수록 누수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누수가 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당시에 누수가 있는지 여부는 아랫집에 가서 현장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리 상태가 오래된 걸수록 샤시 포함한 트골 수리, 그다음에 올 수리됐는지, 부분적으로 수리가 됐는지, 분양했던 그 상태로 있는지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에 커다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미납 관리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납 관리비가 3 년치의 공용 부분을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세 조사. 시세 조사는 제가 중개사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중개사님께 여쭤보잖아요. 그 이 중개사님들은 어떻게 가격을 산정을 해서 대답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중개사라면 최근에 실거래된 걸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실제 거래가 된 게 확실하잖아요. 그 실거래된 물건이 몇 동에 몇 층에 뭐 로얄층인지 아닌지 이런 기준들을 본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과 비교를 해서 상황이 비슷하다 그러면 같은 가격을 제시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된 물건이 몇 동에 몇 층이 얼마에 거래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하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 팔리지 않을까요? 그 이하로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중개사 입장이 돼서 말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럼 내가 중개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중개사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 가격을 조사하면은 '아, 수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가격 조사를 이렇게 3 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세예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세예요. 현재 시세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KB부동산에서 매주마다 시세 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현재 시세라고 저희가 봐줘도 됩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때 기준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너무 높게 평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면 대출 금액이 많아서 상환을 못 받을 수도 있고 평가를 너무 낮게 하면은 대출 금액이 작으니까 은행의 수익이 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물건의 가치 담보를 현재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KB부동산에서 제시한 가격을 현재 시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호가가 나와 있죠. 매물 호가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주인인데 집을 내놨어요. 그런데 중개사한테 내놓을 때 "이 집이 얼마 정도면 팔릴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중개사가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격을 더 받고 싶은데. 그래서 얘기하죠. "아 일단 가격을 얼마로 해 주세요. 나중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해 드릴게요."라고 얘기해요. 중개사님은 제가 의뢰인이 얘기한 가격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호가입니다. 아직 거래가 되지 않은 매도자가 내놓은 가격인 거예요. 이 매도자의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거래된 거, 그다음에 현재 담보 가격, 그리고 매도자가 내놓는 가격, 호가, 이 세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다가 "아 가격 판단이 너무 어려워."라고 하게 되면 KB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KB부동산은 세 가지의 가격으로 해 주고 있어요. 1, 2 층을 가격을 평가하는 하위, 그다음에 보통 전체적으로 똑같이 평가하는 중위, 그리고 로얄동의 로얄층, 왜 특별하게 비싼 동과 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평가하는 상위 가격, 그래서 하위, 중위, 상위 가격의 세 단계로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건의 동호수에 따라서 그 세 단계에서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가격 판단이 정말 어렵다 그러면은 KB부동산의 가격으로 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빌라는 어떻게 해요?"라고 하게 되면 빌라는 통계된 가격은 없습니다. 이거는 감정 평가해서 은행에서 인제 대출을 해 주는데 이 감정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최근에는 공시 가격의 126%로 일단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또 혹시 이 기준이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갔는지 보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업해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세 조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방금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여기다 적는데 어떻게 적냐면요. 매매 전세 월세인데 일단은 과거 시세를 조사할 때 얘가 1년 전의 과거 시세이면 안 되잖아요. 현재 가격이 아니잖아. 그동안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과거 시세가 실은 지금 시세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3 개월간에 몇 개가 거래가 됐고 그중에 얼마 정도가 적정한 건지 가격을 조사해 보시고 3 개월 안에 만약에 물량이 없다 그러면 6 개월까지 확장해서 범위를 확장해서 거래가 언제 됐는지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는 KB부동산, 매물 호가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가격과 매물의 개수, 매물이 10 개가 나왔는지 20 개가 나왔는지 아니면 5개 미만으로 아주 작은지 요 개수를 꼭 적어야지만 어떤 판단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 매물이 10 개였는데 5 개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얘는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보합 상태를 유지하다가 매물이 없어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에 거래량, 과거의 거래량과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개수도 같이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매매, 전세, 월세 가격 똑같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제 객관적으로 이 가격을 보고서 '나는 그러면 이 물건의 임장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가격을 얼마라고 판단을 할 거야.'라고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적고 임장을 갔다 온 다음에는 그 가격을 똑같이 적용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아니야. 가서 현장 보니까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현장에 갔더니 "야 매물이 다 사라지고 있어." 이래서 가격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임장 전과 임장 후에 판단하는 가격을 차후에는 비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 조사입니다. 지역 조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렵고 경매 물건은 사실 지역 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개별성이 좀 있고 거기에서 얼마를 내가 싸게 받느냐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지만 매물이 없는 시장에서는 얘가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의 흐름은 지역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전월세의 흐름에서 매가 전 월세의 흐름은 전부 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야 거래량이 좀 있어서 가격 판단하기가 쉬워요. 나머지 개별성이 강한 물건들은 솔직히 가격을 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돼 봐야 알기 때문에. 이 매매가 흐름과 전세가 흐름은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수요를 가름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많다라는 거는 그 실수요자 수요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매가의 흐름은 결국 거래량이 일어나야지만
대한 가격의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래량과 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도 한번 해 봐야 돼요. 아파트가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입주 물량이 내 물건 주위에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건 자체가 입주 물량이 많은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입주 물량은 필수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입주 물량의 그 평형대가 어떤 건지도 같이 조사하시는 게 좋아요. 30평대인지 40평대인지 아니면 20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평형대가 보면 그 아래 하위의 가격과 부딪힐 수도 있고 수요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사하시면은 그 지역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같이 검토하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 호재라는 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격에 적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내가 팔 시점에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살기가 편해진다든가, 아니면 실수요자 이외에 투자자들이 그 호재를 보고 들어올 여지가 있다든가, 막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른 가격으로 팔 수 있거나 가격이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호재 조사도 같이 합니다.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데, 이제 호재 조사를 먼저 하고, 만약에 현장에 갔을 때 악재,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옆에 있다 그러면 이건 단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지도상에 보이지 않은 악재가 혹시 현장에 있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호재는 아무래도 눈에 보일 때가 가장 수요가 많아져요. 착공할 때는 투자자 수요이고 개통할 때는 실수요자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과 관련된 호재가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일자리 호재가 좀 필요하죠. 거기 일자리가 탄탄한 기업이 들어오거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들어오게 되고,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종합병원이 거기에 건설되거나, 그럼 종합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환자들도 많이 있고,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 주변에 또 이제 가족들도 오게 되고, 이 종합병원의 그 크기에 따라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수요가 폭발하는 곳들이 주변에 생기는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기 전에 사전 조사는 어떤 사이트로 해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일단 KB부동산은 시계열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시계열이라는 게 있다. 아실 사이트,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사이트가 있는데, 이 아실 사이트는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핸드폰으로 앱으로 보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실 사이트,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이 거래 매매가의 흐름을 알기가 조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부동산 지인의 지역 분석이 좋고요. 교통에 대해서는 미래철도 DB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올해, 내년 개통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돼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 관련된 호재는 미래철도 DB 사이트, 그리고 호재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되면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공무원들, 특히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라서, 어떤 계약 성사가 되는 이 지역에 좋은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계약이 되면은 먼저 막 공지를 하죠. 왜냐하면 홍보해야 되니까. 이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이라든가 기타 관련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인제 사이트를 너무 많이 보기는 힘드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 사이트만 잘 저희가 활용만 해도 이런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 입주 물량, 호재까지도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부동산과 네이버 부동산 두 가지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의 사이트는 여건이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호재 조사가 제일 어렵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 호재 조사는 저희도 잘 몰라요. 솔직히 호재라는 것이 지역마다 없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보다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다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건 네이버에 이렇게 기사 찾아보시면 돼요. 무슨 무슨 구, 무슨 무슨 동의 호재, 뭐 일자리, 교통 호재, 막 이런 식으로 쳐보게 되면 기사에서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 아실, 미래철도 DB 사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 단계 거쳐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조사는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 미래철도 DB 사이트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신설 예정역, 개통 내역, 그래서 2024년도에도 개통한 곳이 많아요. 2025년도에도 지금 개통할 곳이 많기 때문에, 혹시 교통 호재로 인해서 그 지역이 뭐가 좋아졌을까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미 2024년도에 개통이 된 지역과 연관된 지역을 한번 복귀해서 한번 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개통될 곳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 볼 수 있고, 여기 신호등이라고 하죠. 여기가 빨간, 노랑, 파랑으로 나와요. 그런데 2024년 개통이니까 좀 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개통 예정이니까. 근데 다른 곳들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통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KB부동산에 들어가셔서 매매와 전세 흐름을 보실 건데, 여기 KB부동산에는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인제 KB통계에 들어가시면요. 요렇게 KB통계 자료실이라고 해서 주간 시계열하고 주간 보도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게 되면 흐름을 조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이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투자자들, 보통 부동산을 공부하시거나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KB 시계열을 계속 보시게 되고, KB 부동산에서 이 보도해 준 자료 있잖아요. 요것도 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는 지역 분석란에 들어가면 여기도 무료이니까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무료와 유료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매매 전세 거래량, 그리고 입주 물량을 지역별로 다 볼 수가 있어요. 매매 가격의 상승 하락, 부동산 지인 지수라고 하는데 심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언제 많았는지, 지금 현재 거래량은 어떤지, 그래서 보통 5년 평균보다 거래량이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인 지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 년의 입주 물량까지 나와 있으니까 꼭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흐름에 대한 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요런 부동산 지인 사이트가 실수요자하고, 그다음에 3 년의 공급 물량, 그다음에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그리고 매매와 전세 가격까지 이렇게 표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역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 흐름,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향후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지역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초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실 사이트입니다. 얘는 앱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 조사 없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저는 이 아실 사이트 앱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실거래가가 어떻게 됐는지, 매물의 증감도 볼 수 있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부동산 스터디 쪽에 들어가시면은요. 뭐 최근 하락 지역, 최고가, 그다음에 여기 갭 투자 지역, 뭐 거래량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매물 증감. 아까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서 입주 물량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입주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 인구의 변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줄어들고 있는 지역, 해당 지역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얘네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지인은 PC로 보는 게 좀 좋고요. 아실 사이트는 현장에 나가서 핸드폰으로 앱으로 보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앱 깔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조사를 한번 하시게 되면은 매매가의 흐름은 실수요자를 찾는 거잖아요. 실수요로 물건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전월세도 찾는 수요가 있는지, 그리고 주택 공급은 향후 3년 이내에 입주 물량이 있는지, 걔네들은 몇 평형대인지, 가격은 얼마 정도인지, 지금 현재 구축의 가격과 얼마의 차이가 있는지, 구축에서 신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격대인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흐름에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신규 입주 물량이 있을 때 구축의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음표를 갖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 향후 발표, 착공, 개통의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개통할 때보다 오히려 개발 발표하고 착공할 때 가격이 2번 정도 오르고, 개통할 시기는 그 지역의 부동산이 이미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런 것보다 실수요자가 편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시기는 오히려 개통 시기가 아니라 계획 발표와 착공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자리 호재, 이제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지 같이 검토해 보시고, 주변에 학교가 있어도 학생의 수요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가 주변에 인제 온다든가 아니면 대학교의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오히려 공실이 많아질 수도 있죠. 학생들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수요의 증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악재가 있는지도 같이 한번 꼭 보세요. 개발 제한이나 혐오 시설, 수요가 감소하는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합 평가를 해 보시고 입찰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건의 장단점,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흐름, 입지의 가치 등을 검토한 다음에 시세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요. 인제 시세는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확정 수익, 두 번째는 시세 차익입니다. 확정 수익은 현재 금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에서 약 30% 까지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 보통 그 정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가격 범위에서 정하시면 되고, 2차 시세 차익은 미래의 가격을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가격의 실거래가 기준의 호가를 조사하다 보면은 바로 가격이 떨어지기에 전에 고점으로 찍혔던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일단 매도 가격으로 보세요. 그만큼 가격이 회복했을 때 '이 물건을 매도해야지.'라는 개념으로 2차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감정가까지 회복했을 때 팔아야지.'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감정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낮게 받잖아요. 실은 시세 대비해서 받고 있지만 감정가가 높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감정 시점까지 회복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 감정가까지를 전고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2차 시세 차익을 가격으로 놓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전 조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가율은 80% 에서 90% 사이에 선호도가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사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70% 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제 30%가 저감이 되는 지역의 70%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어요. 이제 이 낙찰가율은 인제 다음에 입찰가 산정하는 거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 의견이나 입찰가 산정을 해서 부동산의 흐름이 '아 내가 보기에 상승을 할 것 같아.' 아니면 '상승 중이야.' 아니면 '더 하락할 것 같아.' 아니면 '이 가격으로 보합장으로 계속 갈 것 같아.' 나름대로 일단 정확하지 않아도 정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가 '이 지역이 보합장이야. 하락장이야. 상승장이야.'라고 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의 가치가 좋은지 아닌지, 그리고 물건의 가치가 좋은지 아닌지, 그래서 물건의 장단점도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입찰 전략을 나는 보수적으로 갈지 공격적으로 갈지, '요번엔 안 들어가. 더 유찰이 돼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고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지 않아도 혹시라도 유찰이 정말 된다 그러면 그때 입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1차 확정 수익은 현 시세에서, 2차 확정 수익은 정고점, 앞에 실거래가에서 정고점을 찍었던 가격이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2차 수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정리를 인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 입찰 보고서는 이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조사를 해서 이 칸들을 다 채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네. 이렇게 해서 소품 파는 방법을 인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제가 이걸 다 보여 드릴 수는 없고 네이버 부동산하고 이제 KB 부동산에서 시계열 보는 거를 두 가지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 보는 것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보고해 드릴게요. 두 가지의 물건을 예로 들을게요. 이걸 보시는 시점이 이제 입찰이 되기 전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입찰된 다음에 가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물건으로 가격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앞에서 계속 소개했던 물건이 똑같은 걸로 지금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25평, 32평형 아파트의 어느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인데, 얘 물건의 시세 조사를 하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 해 드리고, 같은 지역에 경매 물건 나온 거 확인해 보니 요런 빌라도 있더라고요. 같은 지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의 아파트와 빌라 이 두 가지 시세를 조사하는 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번 보고, KB 부동산에서 어떻게 시계열을 보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 물건으로 한번 조사해 볼게요. 사전 조사입니다. 이 물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하는 물건 인제 소사 본동에 있는 감정 가격은 7억 7,300 이었는데 지금 5억 4,100 으로 줄어들었고, 해당하는 물건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해당하는 아파트 여기 소사역 옆에 있는 요 아파트인데요. 단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797세대 9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실거래가를 볼 건데 일단 단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평형이 지금 3개의 평형으로 되어 있고 경매 물건은 여기 109, 109 여기 32평형 아파트에 해당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A로 보게 되면 315세대, B형으로 보면 147세대잖아요. 일단 A형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매물이 되게 많죠. 여기 옆에 동일 매물 묶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죠. 이거는 부동산에 많이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묶기 하게 되면 동일 물건을 묶어서 하게 되다 보니까 매물은 28개, 전세는 4건, 월세가 2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이죠. 그리고 해당 면적의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매매는 7억 3천에서 9억 5천까지 굉장히 범위가 크네요. 그리고 전세는 4억 9천에서 5억, 전세 가격은 5억 정도로 보면 되겠죠. 월세는 1억에 160, 뭐 1억에 200까지 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52%에서 68%, 60%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저 이제 실거래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럼 위로 올리게 되면 여기 시세를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매매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눌러보면은 거래된 거 보이잖아요. 일단 7억 9천, 그 다음에 7억 2천 이렇게 실거래가가 보이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최근에 거래된 게 2024년 12월 달에 6층에 있는 물건이 7억 5천대에 거래가 됐고 10월 달에는 7억 4천, 8월 달에는 7억 8천, 7억 7천 약간 층수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7억 5천 전후로 해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을 보게 되면 전세를 눌러보면 실거래가가 4억 9천에 거래가 됐고 그전에는 5억대로 거래가 됐죠. 그래서 5억 정도로 그 매매는 7억 5천, 전세는 5억 정도의 거래가 된 걸로 보이죠. 그럼 여기 밑에 보면은 KB 부동산을 눌러봅니다. 그럼 KB 부동산 누르면 지금 전세를 클릭했기 때문에 밑에가 전세 가격이 나오죠. 우리 물건은 동층도 괜찮기 때문에 5억대로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얄층, 로얄동으로 보이게 되면 5억 3천까지도 올 수 있는데 실제 거래는 5억대까지 거래가 됐고 그리고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KB 부동산의 시세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평균 가격,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기준으로 보자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세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일반 평균 가격이 7억 6,500입니다. 하위 가격이 7억 3,500. 그리고 위에 이제 가격 높은 거는 8억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한 3천 정도의 갭이 이렇게 생기죠. 하위와 일반과 상위 가격에 3천 정도의 갭을 두고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 가격은 7억 5천 전후에서 되고 7억 1,500으로 평균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물건도 이 가격이면 될 것 같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 거래 실제 나와 있는 호가 매물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32평대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제 가격 면적 순으로 해서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렇게 소트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높은 가격은 이제 호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 패스를 하고 그리고 낮은 가격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7억 3천대는 이제 저층이잖아요. 세안꽃도 매물 내놓은 거니까 저렴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저층, 그다음에 2층 그리고 이제 층수가 좀 올라가면 이 가격이 7억 7천 정도로 오르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전에 가격은 7억 4천에서 7억 3천이었다가 7억 7천으로 올라가니까 3천 정도가 훅 뛰죠.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가이니까 저층하고 중층하고 사이의 가격이다. 그리고 우리 물건에 나와 있는 거에서 중층으로 봤을 때에는 7억 7천 정도가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매물이죠. 그리고 우리 물건은 호가는 여기 보면 일반 평균가는 7억 6,500이고 나와 있는 호가도 7억 7천이다. 여기서 필요하면 좀 얼마 정도 내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니 우리 물건의 매매는 7억 7천 정도로 보고 싶다. 만약에 보수적으로 가고 싶으면 7억 6,500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 매물 호가도 봅니다. 매물 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낮은 가격으로 보면 4억 9천, 5억, 4억 9천 보이시죠? 4억 9천에서 5억 사이에 매물이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놓는 거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월세 가격 궁금하시면 월세도 호가 매물이 나와 있는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되겠죠. 그래서 월세는 1억에 160에서 1억에 200 사이의 매물이 있구나. 우리 물건도 그렇게 놓을 수 있겠구나. 그럼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였어요? 감정 가격이 7억 7,300이었으니까 지금 시세랑 거의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 저렴하게 내가 들어갈지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세를 조사하시게 되면 됩니다. 저는 이제 KB 시세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해당하는 경매 물건은 7억 7,300인데 요거를
그 시세로 봐도 되겠다.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얼마나 싸게 들어갈까? 이렇게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물건입니다. 공시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2억 3,400이 감정가이고 지금 30% 저감이 돼서 1억 6,300이 된 물건이고요. 전용이 13평이고 그래도 대지 지분이 8평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봤거든요. 만약에 대지 지분이 1, 2평이라 그러면 패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빌라는 가격을 주는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 대지권 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괜찮구나. 2019년식이니까 신축이죠. 그래서 매매나 전세, 월세 어떤 걸 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해당하는 물건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소사항 옆에 앞쪽에 있던 거는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고 여기는 소세올역이라고 해서 산정거장 더 간 옆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전철역에서 좀 가까운 물건이에요. 그러면 여기 소사역에서 600m 정도이니까 500m에서 좀 더 가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얘가 이제 있는 물건이 어딘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볼게요. 그래서 가격 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아파트를 본 거잖아요. 이 아파트 말고 나는 이제 빌라를 보겠어. 빌라. 빌라를 보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다 뺄 거야. 나는 빌라 연립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매매 가격인데 이제 매매 가격도 보는데 제가 전세 가격을 먼저 한번 보시면 확인이 쉽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물건이 전세에서 1억에서 2억대 될 것 같아요. 매가가 그 정도 되니까. 그리고 3억까지는 안 되겠죠. 그리고 면적은 제가 10평대에서 20평까지 같이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은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용 연식은 승인 연도가 지금 2019년이니까 2년에서 4년인데 10년까지로 그냥 할게요. 좀 범위를 넓혀야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물건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보시게 되면은 전세 매물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럼 매매로 바꿀게요. 매매로 바꾸니까 물건 나오네요. 전세 매물이 여기도 귀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가 소사역 푸르지오가 아파트 경매 물건이었고, 이제 여기는 이제 쭉 내려가서 해당하는 물건은 요쯤이었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옆쪽이었으니까 요 근처였어요. 맞죠? 예, 소세올역이고 요 근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요 근처에 있는 물건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나왔는데 가격대가 얼마예요? 2억대죠, 2억대. 그래서 같은 비슷한 평형대의 연식이 10년 이내로 2억대의 빌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러면 가격의 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격 설정이 2억대에서 1억 8천, 1억 7천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격을 쭉 보시고 해당하는 물건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의 범위를 하고 매매를 했고 전세 매물은 여기 해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현장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할 때 이 범위를 결정을 하고 이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되는데 화장실을 2개가 아니라 1개로 바꿔버리면 물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물건은 조금 더 1억 6천대도 있고 가격 순으로 한번 볼게요. 1억 6천대에서 2억대까지의 매물이 지금 여기에 있고 전용이 이제 39제곱이니까 비슷하죠. 예, 요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얘를 얼마로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감정가가 2억 3,400인데 매가가 2억 정도 형성되어 있으면 여기서 최저가 수준이 제가 봤을 땐 전세 가격으로 보입니다. 그럼 얘의 실제 그 공시 가격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공시 가격이 나와 있을까요? 공시 가격이 1억 7,200이잖아요. 그럼 1억 7,200에 126%까지가 전세 가격이에요. 그럼 한 2억까지가 전세 가격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죠. 중개사님들께 여쭤보시고 해당하는 물건은 전세를 얼마 정도까지 뽑을 수 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해당 집원을 공시지가를 확인한 다음에 126%면 1억 7,200 곱하기 126%, 요 정도까지가 전세 보증보험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능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공시 가격이 126%로 해서 2억대까지 나온다 그러면 전세를 2억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요. 이 물건의 입찰가도 높을 겁니다. 하지만 매가 나와 있는 매물이 2억대까지이니까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현장에 다녀오신 다음에 가격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KB 시계열을 다운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게 나오냐면 요런 게 나옵니다. 제가 다운을 미리 받았습니다. 요거입니다. 지금 KB 시계열이 요거거든요. 근데 화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인제 맨 앞쪽에 보면 여기 요약이 있고요. 요약도 읽어보시면 되고, 요약은 이제 한 주 동안에 매매 상승했던 지역, 하락했던 지역이 나옵니다. 한 주 동안에 뭐 과천이 제일 높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과 하락한 지역도 나옵니다. 얘도 같이 봐주시고요. 매매 증감하고 전세 증감을 보실 건데, 매매 증감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 보면 서울이거든요. 서울이에요. 서울 구별로 다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은 2024년도에는 다 하했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2023년도에는 전부 다 가격이 하락했고, 그전에는 보면 2021년까지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붉은색이면은 가격이 오른 거고요. 하얀색이면 보합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면 하락, 그리고 보합, 그리고 좀 상승이 좀 2024년도에 좀 가격이 좀 올랐었잖아요, 서울이. 그랬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하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되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되면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마다 시계열로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는 이게 매매하고 전세하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매주 보게 되면 가격이 빠지고 있는지 오르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죠. 그리고 좀 옆으로 가게 되면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그리고 쭉 가시면 지역, 전국에 있는 곳까지 가격의 모습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은 빠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가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가 빨간색이 있는 게 없고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이 매매하고 전세 모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걸 다운을 받아서 보시게 되면 전국의 분위기에 매매하고 전세의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BC 계열을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구마다 관심 있는 곳들을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것이 이 시계열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다시 또 이렇게 플러스로 되고 빨간불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매매 전세가 같이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매매 전세 전부 다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월 달의 기준이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매 주마다 다운을 받으셔서 분위기가 어떤지 보시고, 여기 안에서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죠. 보고서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흐름을 알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KBC 계열하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시세 파악하는 것만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조사할 내용 리스트를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손품을 팔게 되면요, 이 가격이 맞나? 여기 이게 진짜 호재가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있고, 여기 매물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손품이 발품보다 우선입니다. 예, 이렇게 사전 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현장에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그거를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전 조사를 안 하시죠. 현장에 갔다 와도 의문점이 또 계속 생겨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는 데이터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데이터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재임장하는 것보다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궁금증을 확인하고 오는 방법으로 임장을 하자, 이렇게 가시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강에서는 지금 네이버 부동산 시뮬레이션 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똑같은 물건으로 시세조사 같이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심 있는 물건으로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시세조사 해보시는 거를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